안녕하세요. 공장과 편파 사이 편향특수입니다. 5월은 너무 예쁜 계절이죠. 여기 동해는 장미꽃 축제도 있었고 이제 6월 첫째 주에 라일락 축제도 시작이 되는데요. 봄이면 꽃을 볼 수 있다는 게 좀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좀 새삼 느끼는 요즘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예쁜 5월 어떤 책과 함께 보냈는지 지금부터 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샘 밀러의 이주하는 인류입니다. 이 책은 이동진 평론가님이 2023년 올해의 책으로 소개해 주신 책 그 논피션 비문학 3권 중에 한 권인데, 지난해 12월에 영상 보고 바로 구매해뒀다가 이번 5월에 읽게 됐어요. 저자인 샘 밀러는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지만 BBC 특파원으로 일하면서 이 성인이 된 이후 대부분의 시간을 인도에서 보냈다고 합니다. 이주하는 인류는 샘 밀러가 자신의 정체성을 이주민으로 놓고 보면서 런던에서 일 때문에 인도에 와서 살고 있는 백인 남성인 자신과 돈벌이를 위해 미국이나 이제 서유럽에 와서 일하는 유색인종 이주민을 왜 사람들은 다르게 보는 걸까 해서 시작해서 이주민에 대한 이 전체적인 역사 이야기인데요. 우리 인류는 원래 정착 상태, 이 고정된 민족이 아니라 이주가 디폴트 값이었던 유동적인 사회였다는 거예요. 이주가 정상이었다는 프레임으로 인류의 역사를 다시 쓴 책인데요. 앞으로 이주는 우리 사회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칠 거라고 합니다. 요즘 많이 나오는 뉴스 중에 하나가 이 코로나 이후에 간병비 상승으로 좀 인건비가 저렴한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외국인 간병인을 들여올 수 있도록 이 확대해야 한다는 건데요.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노동력이 부족해지다 보니까 이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문제를 논의할 수밖에 없고, 기후 위기로 인한 또 이주민이 발생하기도 했고, 해안선 변화로 인한 이주 등도 앞으로 더 많이 계속해서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이주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미국은 노예제도가 폐지되면서 이 아프리카 노예를 대신해서 중국인들을 값싼 노동력으로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대공황으로 일자리가 부족해지자 중국인들의 이민을 제한해요. 그러다 경제가 회복되니까 이 돈 많은 중국인들의 이주만 또 허용해 줍니다. 지금은 백인 남성들이 기피하는 일자리에 일할 사람이 부족하니까 이 저렴한 비용으로 멕시코 이주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데, 지난달 소개해드린 더티 노동의 이 축산 가공 공장도 뭐 그런 일자리 중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당선 이후에 이 백인들의 일자리를 멕시코인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또 멕시코인들을 혐오하고 배제하는 정서를 정치적으로 이용합니다. 노동력이 필요할 때는 좀 저렴한 비용으로 이주 노동자를 고용하고, 또 필요 없어지면 혐오하고 배제하고 추방하고, 이게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 잘 사는 북반구 국가들이 모두 그런 것 같아요. 이주민을 이용할 때는 이용하고 또 차별할 때는 혐오하고 배제하고. 샘 밀러는 이 고정된 인류라는 프레임을 버리고 이주하는 인류라는 프레임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이 이주민에 대한 혐오 정서나 배제, 차별 등을 좀 조금은 버릴 수 있지 않을까를 얘기하기 위해서 네안데르탈인을 시작으로 이 지금 현재 멕시코 이주민까지 이 인류의 이주 역사를 이 책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게 책은 두껍지만 이주를 중심으로 한 역사 이야기라 조금도 지루하지 않고요. 또 재미있게 읽을 수 있었던 책이었고, 이 로마가 다민족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번성하다가 이 야만인들의 침략으로 멸망하게 되잖아요. 이주민을 야만인으로 바라보는 이 관점의 차이가 로마의 멸망의 시작이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또 이야기가 책에 나오거든요. 왜 우리가 이주민을 한대해야 하는지 그런 이유에 대한 정당성을 좀 찾을 수 있는 책이었어요. 앞으로 펼쳐질 우리 새로운 이주의 역사에 우리가 조금 한대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책이었고, 이동진 평론가님의 추천책은 역시 믿고 읽어도 되는구나 싶었던 그런 책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한신대 생태문명원이 기획하고 우석경 연구자님이 기획한 기후 돌봄입니다.
기후비상 사태는 이 미래에 다가올 일이 아니라 이 지금 현실에서 이미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만 해도 여름만 되면 집중호우로 인해서 여러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지금 정치적으로 이 큰 쟁점이 되고 있는 최상병 사망 사건도 2023년 7월 경북 예천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이 해병대 최수근 상병이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급류에 휩쓸려서 이 사망한 사건인데, 이 집중호우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언론 모두 기후재난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만큼 지금 우리 눈앞에 이렇게 닥쳐와 있어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기는 하지만, 이 기후 지체 현상, 바다나 대기가 우리가 그동안 배출한 온실가스를 흡수하고 있다가 이 나중에 대기로 재배출을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온실가스를 정말 하나도 제로로 배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후변화는 계속될 거라고 하거든요. 이 기후재난은 이미 시작이 됐고 앞으로 위기 상황까지 올 텐데, 이 기후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회복력과 기후돌봄에 대해 이제는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를 얘기하는 책이에요. 6분의 활동가 연구자분들이 공저한 책이고요. 이 책에서 중요하게 언급되는 개념은 두 가지인데, 이 난잡한 돌봄과 부정적 커먼즈입니다. 난잡한 돌봄은 돌봄의 대상을 인간에게 한정 지을 게 아니라 이 인간을 넘어서 비인간종까지, 무생물까지 돌봄의 대상을 좀 확장해야 한다는 거고요. 부정적 커먼즈는, 왜 커먼즈라고 하면 좀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 이런 긍정적인 이미지잖아요. 이 커먼즈에 부정적인 것들도 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이산화탄소나 각종 폐기물, 핵발전소처럼 이 공동체 전체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그 부담은 지금 우리가 아니라 미래에 우리 후손들에게로 이월되는 그런 사물들까지도 이 커먼즈에 포함해서 우리는 이제 돌봐야 하지 않을까. 무소비 운동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 소비하지 않고 폐기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존재하는 폐기물들을 되살려내는 이 창조적인 행위들이 또 이에 해당하고, 폐기물을 재사용하는 업사이클링 이런 행위들이 자연을 되살리는 좀 과정으로 인식해 나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책은 저에게는 조금 어려웠어요. 이 논문 읽는 기분이 드는 책이었는데, 기후위기, 재난 이런 건 좀 구체적으로 다가오는데 기후돌봄이라고 하면 좀 모호하고 또 막연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이 책은 기후돌봄을 거시적으로만 얘기하지 않고 이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시작하고 실천할 수 있는지, 부정적 커먼즈는 어떤 방식으로 현실화할 수 있는지, 좀 이런 모호했던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현실감 있게 느껴지게 해주는 책이었어요. 이 책은 좀 정신이 맑을 때 읽으시면 좀 깊이 있는 사유와 함께 그동안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들도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만족스러운 책 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박혜윤 작가님의 도시인의 월든입니다. 박혜윤 작가님은 이 숲속의 자본주의자로 유명하신데, 서울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이 4년간 기자 생활을 하다가 미국 워싱턴 대학교에서 교육심리학 박사학위를 받은 다음에 가족과 함께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미국의 시골로 들어가서 이 최대한 자본주의의 굴레에서 벗어난 삶을 좀 살기 위해 노력을 시작했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계세요. 이 정기적인 임금에 종사하지 않고 이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생존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시작된 이 실험이었는데요. 이런 은둔 생활이 좀 실험으로 시작됐지만 박혜윤 작가님에게는 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다 괜찮다라는 정말 멋진 삶을 선물해 줍니다. 도시인의 월든은 이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책 월든에 대한 책인데요. 월든은 산책하듯 이 소로의 문장과 사유를 그냥 편하게 읽어내려가는 게 제일 좋거든요. 가끔은 소로가 좀 모순된 행동을 하고 모순된 말을 하기도 하지만 인생에 좀 정답이 아닌 좀 모순이 가득한 소로 자신을 좀 그대로 보여주려고 했구나를 인정하고 읽으면 너무 좋은 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좀 늘 문명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은 시간을 공유하면서 같은 속도로 또 더 많은 것을 생산하기 위해 애쓰면서 살지만, 소로의 실험도 그렇고 박혜윤 작가님의 시골 은둔 생활도 그렇고 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걸 알게 해줍니다. 이 박혜윤 작가님이 학벌이 좋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동안 배운 걸 사회에 되돌려 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살면 어떡하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하지만 굳이 그럴 필요 없고
있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만 집중하고 세상 모든 것을 내 시선으로만 바라볼 수 있다면 이 깊은 산속에서 소비를 줄이고 소득 없이 살아도 이 패배자가 아니라 그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거라는 얘기를 하는 책이에요. 지난달에 월든에서 제가 인상적인 문장으로 집안일을 즐거운 소일거리로 생각하라 이거 소개해드렸는데 박희은 작가님 역시 집안일은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집안일은 굉장히 하찮잖아요. 끝이 없잖아요. 오늘 먹은 걸 치우고 오늘 입은 옷을 빨아도 내일이 되면 또 똑같은 양의 일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끝없이 반복되는 집안일이야말로 이 인간 존재의 핵심이 아닐까. 그래서 작가님은 이 내가 먹은 그릇을 치우고 내가 더럽힌 변기를 청소하는 데서 해방을 맞으세요. 자녀들에게도 가사를 좀 주도적으로 하게 하는데 집안일을 통해 모든 것을 하찮게 바라볼 수 있기도 하지만 이 하루만 내가 먹은 컵을 치우지 않으면 모든 것이 엉망이 된다라는 이 닦자 하는 컵 하나가 결국은 죽음과도 연결될 수 있다라는 이런 인식으로까지 확대해서 나갑니다. 숲속의 자본주의자를 읽을 때도 그랬고 이 도시인의 월든을 읽으면서도 그랬는데 그냥 읽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저는 꿈이 이제 둘째가 대학을 졸업하는 6년 후에 이 폐가를 구입해서 리모델링한 후에 자연과 동물과 좀 가까이에서 최대한 소비를 줄이고 소득을 줄이는 삶을 사는 건데요. 물론 좀 자급자족도 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변 지인분들은 다 저보고 이상하다고 하거든요. 도시인의 월든을 읽으면서 그래도 괜찮다고. 모든 일에는 정답이 없으니까 뭐 당장 노후 자금을 준비하지 않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지 않아도 괜찮고 그저 내 마음이 가는 곳이라면 다 괜찮다. 뭐 이런 위로와 용기를 받은 책이었어요. 세상의 속도를 따라가느라 좀 너무 지친다 싶은 구독자분들 이번 6월에 한 번쯤 읽어보셔도 너무너무 좋은 책입니다. 이번에는 여성 작가 두 분의 책인데요. 첫 번째 책은 리베카 솔릿의 이것은 누구의 이야기인가입니다. 이 리베카 솔릿은 너무 멋지죠. 1980년대부터 이 환경, 반핵, 인권, 여성 이런 운동에 동참해온 현장 운동가이기도 하면서 예술평론, 문화비평을 비롯한 다양한 저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누구의 이야기인가는 이 미투 운동에서 기후위기까지라는 부제를 달고 있긴 하지만 이 미투 운동에 대한 이야기가 책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어요. 2017년 10월 할리우드 영화 제작자인 하비 와인스틴과 관련된 이 50명이 넘는 여성들의 증언으로 미국 내 미투 운동이 촉발이 됐는데요. 이전에도 많은 여성들이 성폭력이나 성추행 사건들을 고발했지만 우리 사회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이번 정희진 선생님의 그 매거진 공부에서 90년대 후반에 이탈리아에서 있었던 이 청바지를 입은 여성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청바지를 입은 여성의 적극적인 도움 없이는 벗기기가 힘들다는 이유로 피고 승소 판결이 난 재판이었다고 합니다. 이 미투 운동 피해자들이 좀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넘어갔던 일들은 실은 폭력이었는데 그동안 우리 사회는 야, 여자들이 동의한 거 아니야? 침묵했다라는 거는 거기에 동의했다라는 거 아니야? 청바지를 입었는데 벗길 때까지도 반항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그럼 너도 암묵적으로 그 성관계 합의를 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인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미투 운동 이후는 이제 그때 내가 폭력인지 몰랐던 걸 폭력이라고 말하면 우리 대중들이 이에 대해서 들어주고 반응을 해주기 시작했다라는 거. 그래서 미투 운동의 주체는 이 피해자 여성이 아닌 제 생각은 이 여성들의 고발을 들어주는 우리 시민들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리베카 솔릿은 이런 변화를 좀 새로운 성당을 짓고 자명종을 울리는 일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변화는 좀 누군가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소리를 쳐준 덕분이고 우리는 그들이 자명종을 울려줬기 때문에 이 고발하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미투 운동은 2011년 이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2013년 흑인의 생명은 소중하다에서 이어졌다가 2018년 그린 뉴딜로도 이어집니다. 주변부가 논의되다가 중심부로 옮겨가는 일이 이 새로운 성당을 짓는 일이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일들을 좀 말하는 행동이 자명종을 울리는 일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연대란 기꺼이 남의 일에 참견하는 일이라고 하는데,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일들을 참견하기 시작하는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가 자명종을 울리고 새로운 성당을 짓는 일에 동참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했던 책이고요. 정희진 선생님은 이 영화가 내 몸을 지나간 후에서 그래서 공부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이 책은 정희진의 글쓰기 시리즈 4번째 책이고요. 제가 요즘 필사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영화에 대한 이야기지만 영화에 대한 책은 아니고 이 영화가 통과하고 난 이후에 나에 대한 책이에요. 이 정희진 선생님의 공부도 구독 중이고 이 글쓰기 시리즈도 지금 한 권씩 읽고 있는데, 추천해 주시는 책이 많은 데다가 이 영화까지도 챙겨와야 할 것 같아서 계속 저를 바쁘게 만들어주는 분입니다. 정희진 선생님은 이 기득권, 권력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소수자 약자들이 그들의 언어를 갖는 일이라고 하는데, 이 자신들만의 언어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시작할 때 기존의 모든 관습과 통념은 무너지고 변화는 시작된다고 합니다. 약자의 일을 권력자, 이 기득권의 언어로 말하려는 순간 우리는 오류에 빠져요. 우리 소수자, 약자의 언어로 우리의 역사와 서사를 말하고, 또 이 말이 계속 전수될 수 있도록 이 자명종을 울리고, 또 우리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좀 나를 알아가기 위해, 또 그런 세상을 알아가기 위해 쓰고 읽고 공부해야 한다. 이 돈과 건강 외에도 소중하고 중요한 이야기들이 좀 우리가 얘기해야 되고 계속 보존해야 된다. 정희진 선생님과 이 리베카 솔릿의 책을 읽으면 카프카가 말한 꽁꽁 얼어버린 바다를 도끼로 깨트리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이 머리를 좀 한 대 얻어맞은 기분? 서늘하고 능리정연하지만 뜨겁고 정 많은 이제 이런 글들이 앞으로 나는 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 삶에 대한 저의 태도를 잡아주는 그런 기분이 들게 돼요. 이 좋은 노인이 돼야지. 40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저의 가장 큰 인생 하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은 노인이 될 수 있을까? 이 좋은 노인이 될 수 있도록 이 나침반 역할을 해주는 두 작가님의 책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의 날을 맞이해서 구매했던 책 2권인데요. 캐서린 메이의 걸을 때마다 조금씩 내가 된다와 나는 숨지 않는다입니다. 걸을 때마다 조금씩 내가 된다는 이 우리의 인생의 겨울을 지날 대로 유명한 캐서린 메이가 주말마다 현존하고 이 가파른 영국의 해안길을 걸었던 이 여정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상처를 극복해 나가는 이야기가 담긴 회고록인데요. 캐서린 메이는 이제 늘 좀 자신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다고 해요.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소속감을 느끼지 못했고, 친구들과 소통하는 게 어렵고, 또 말로 설명하는 것도 어렵고, 또 스킨십에 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청각에 예민해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웅성거리는 소리, 아니면 사람들이 모여서 뭐 크게 내는 소리나 폭죽 소리, 이런 소리들을 견디기 힘들어서 뭐 발작 증상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런데 좀 내 감정이 불편해도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사회에서 살아가야 되니까 자신의 불편함은 참으면서 그냥 사람들에게 맞춰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방법을 또 터득했고, 그래서 직장 생활도 정상인들처럼 똑같이 하고, 연애도 하고, 결혼해서 또 아이도 낳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느낀 게, 아이를 양육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내 자식인데도 스킨십 하는 게 싫고, 왜 아이들은 돌발적인 행동을 많이 하잖아요. 저도 아이들 어렸을 때 키웠던 걸 생각하면 정말 안달복달 이때면서 키웠는데, 아이의 그런 돌발된 행동에, 갑작스러운 행동에 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모르겠고, 모든 생활이 엉망이 된다라고 느끼면서, 영국 남부 대번에서 코널까지 트레킹을 한번 시작해보자. 이 땅에 발을 딛고 서서 걷는다는 얘기가 뭔가 용기와 희망과 안정을 찾아주기도 하잖아요. 이 험준한 코스를 넘어가면서 모든 걸 좀 다 극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좀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다 어느 날 이 라디오를 듣는데 자신을 아스퍼거 증후군이 자폐증이라고 얘기하는 사연자와 자신이 그동안 느꼈던 증상이 너무 동일한 거예요.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랑 너무 똑같네? 그렇다면 나도 아스퍼거 증후군 자폐증이 아닌가? 어릴 때부터 남들과 다른 감정 상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병원도 좀 자주 찾아다녔는데
병원에서는 그냥 여자들이 좀 흔하게 앓는 우울증이나 신경증이라고, 또 아니면 어떤 병원 의사들은 뭐 좀 깨병처럼 대하기도 하거든요. 전에 소개해드린 책 중에 젊고 아픈 여자들에서도 보면 이 백인 성인 남성 사회가 여성의 고통이나 질병을 좀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알 수 있는데, 캐서린 메이 역시 자신의 고통이나 질병을 의사들에게 계속 얘기했지만 이 건강상 검진 결과상 이상이 없다라는 이유로 계속해서 무시당해 왔던 거예요. 이 캐서린 메이는 라디오 방송을 들은 이후에 남편에게 자신이 아스퍼거 중인 것 같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진단을 받지 못하고 이 성인이 된 것 같다고. 근데 남편이 거기에 공감을 해요. 왜냐면 이제 함께 살면서 캐서린 메이가 그동안 해왔던 행동들, 살아가는 태도들을 보면서 좀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렇게 해서 결국 어렵게 병원에서 이제 자폐증이라는 진단을 결국은 받게 됩니다.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용어 대신에 지금은 자폐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 자폐증이 스스로자의 다들폐자라고 하더라고요. 이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지내는 상태라고 해요. 이 자폐라는 용어 자체가 이 자폐 스펙트럼이 있는 사람들이 사회에 나와 소통하면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지가 좀 느껴져서 좀 마음이 좀 아프기도 했습니다. 이 책이 저는 너무 좋았던 게, 이 해변을 걷는 캐서린 메이가 트레킹을 하면서 느껴지는 이런 감정 상태를 아주 진솔하게 좀 날거 그대로 적어 내려갔다는 거예요. 좀 계획하지만 포기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하고 기분이 좋게 됐다가 분노하게 됐다가 뭐 그러다 좀 결국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런 여정이 담겨 있는 거예요. 처음 계획했던 해변을 다 걷지 못하고 포기하거든요. 어쩌면 언제 포기할지를 아는 것, 내 속도대로 걷다가 힘에 부치면 포기할 줄 아는 것이야말로 좀 나를 알아가는 시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한 책이기도 했어요. 힘이 들 때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서서 그저 한 발씩 내딛는 것만으로도 이 용기를 낼 수 있다는 여러 가지 깨달음과 좀 감동을 받은 그런 책이었습니다. 두 번째 책은 인권기록센터 사이의 첫 책, 나는 숨지 않는다입니다. 사이는 약자들의 목소리를 기록하는 활동을 지향하는 인권단체인데요. 2019년도에 만들어졌어요. 나는 숨지 않는다가 첫 책인데 2020년에 출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좀 추가로 출간된 책이 있는지 찾아봤더니 2022년도에 이 집으로 가는 길에 출간이 됐는데, 장애인 탈실설에 관한 구술모음집으로 제가 진짜 좋아하는 홍은전 작가님도 인터뷰어로 참여하셨어요. 이 홍은전 작가님의 구술 기록이 담긴 책이라며 무조건 필독 써라 이 장바구니에 담아뒀습니다. 이 책은 우리 사회가 소수자 비정상이라고 정의한 사람들의 구술 기록과 각 주제별로 사회적 현상과 구조적 문제점을 담은 에세이를 좀 함께 교차하는 형식으로 엮은 책인데요. 한부모 여성 가장, 스쿨미투 당사자, 70대 홈리스 여성, 탈북 여성, 자녀를 키우는 장애 여성 등 여러 명의 인터뷰가 이제 실려 있어요. 이 책의 제목은 나는 숨지 않는다잖아요. 이 책은 이들을 소수자나 피해자로 규정하지 않고 삶의 주체로 행위자로 풀어냅니다. 사회가 정한 기준에서 자신을 소수자나 약자라고 여기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고 저항하고 싸워나가서 결국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서 읽는 내내 좀 슬프기보다는 위로받고 용기를 내게 된 책이었어요. 정희준 선생님은 추천사에서 이 책은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슬기로운 이웃들이 친애하는 삶에게 쓴 편지다라고 쓰셨는데, 앞서 소개해드린 리베카 술릿이 말한 그 자명증을 올리는 일과 같지 않나? 인터뷰를 기록하는 활동가분들은 성당을 짓는 일을 하면서 자명증을 올려주고, 인터뷰의 여성분들 역시 성당을 짓는 일에 동참하고, 친애하는 삶으로 초대받은 우리 독자들은 이 책을 읽음으로써 이 성당을 짓는 일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좀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책이기도 했어요. 이번 달 제일 추천드리고 싶은 책인데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크리스트 싱글 명상 수업을 지금 듣고 있는데, 요즘 차크라에 대해서 배우고 있거든요. 이 1번 차크라가 중심 뿌리라고 하더라고요. 이 뿌리 차크라는 인간의 생명력을 몸 위로 보내고 신체를 지지하고 단단하게 우리가 세상에 뿌리를 내딛도록 이렇게 도와준다고 하는데, 나는 숨지 않는다가 그 1번 차크라 같은 그런 책이었어요. 불안함과 두려움은 누구나 가지고 있고,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언제나 사회적 약자
약자나 사회적 소수자가 될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고요. 이런 감정들을 좀 이겨내고 그런 상황들을 이겨내고 우뚝 서는 이야기로 정말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좀 위로가 필요해, 나는 힘과 용기가 필요해 하시는 구독자분들은 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이강수 전 애널리스트님의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이 책은 연대하는 마음으로 산 책인데요. 유시민 작가님의 어떻게 살 것인가에서 제목을 따와서 어떻게 잘 살 것인가, 영어로 buy죠, 사다. 집을 어떻게 잘 살 것인가, 주식을 어떻게 잘 살 것인가,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강수 전 애널리스트님은 미래에셋에서 잘 나가는 애널리스트였다가 이 책 한 권을 잘못 내서 좀 자진 사퇴를 하고 지금은 강순의 복덕방을 운영하고 계시는 1인 사장님이세요. 또 이 책은 강순의 복덕방의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거나 부동산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에 대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런데 공부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 책을 시작하세요. 일단 사는 행동이 중요하다. 일단 사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책을 출간한 계기가 이 소수의 성취보다 다수의 행복을 바라기 때문이라고 해요. 우리 다수들이 정말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이 작가님이 프롤로그에서 더불어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쓰셨는데 너무 따뜻하죠. 다른 경제학 관련 책들과 이 접근부터가 다른 책이고요. 보통 우리는 투자는 개인의 능력이 뛰어나서 성공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강수 전 애널리스트님은 이 투자는 운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결과는 단순히 개인의 노력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힘에 의해 좌우되는데 운을 인정하면 내가 아니라 남이 보인다고 합니다. 남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 예를 들면 2021년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니까 이 사람들이 집값이 오를 거라고 예상해서 다 막 영끌까지 갖고 집을 샀거든요. 근데 이때 다주택자들은 집을 다 팔았다고 합니다. 다주택자들은 집을 왜 팔았을까? 이 질문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집을 살 때 염두에 둬야 하는 여러 통계 지표들에서 얘기를 해줍니다. 저도 부동산으로 그러면 한번 성공을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메모하고 요약도 하면서 책을 읽었는데요. 너무 머리 아프더라고요. 책을 읽고 나서 저의 결론은 부동산으로 돈 벌 생각 하지 말고 그냥 둘째 대학 졸업하면 자연과 가까운 폐가를 열심히 잘 알아봐야지 이렇게 끝나긴 했는데 집은 우리의 필수적이기도 하잖아요. 투자 목적이 아니더라도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집을 잘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책이고 또 부동산 투자나 투자라는 거에 대한 본질 자체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읽어보셔도 좋고 투자에 대한 좀 다른 관점이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도 좀 추천드리는 책이었어요. 여기에 소설 3권, 권수로는 4권이죠. 이렇게도 읽었는데요. 에밀 졸라의 제르미날 1, 2권, 김원일 작가님의 마당 기본집, 조정래 작가님의 태백산맥 4권이에요. 이 책 3권의 공통된 키워드는 가난입니다. 징글징글한 가난. 이 3권 다 가난에 대한 묘사가 너무 사실적이고 참담해서 마음이 너무 아팠던 책들이었어요.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이 5월에 읽은 소설 3권은 다음번 영상에 업로드를 하려고 하는데요. 짧게 소개만 하고 좀 넘어가려고 하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2024년 독서 목표가 이제 소설책 많이 읽기도 있는데 의식적으로 소설책을 챙겨 읽으려고 하거든요. 제가 워낙 논피션을 좋아해서 소설책을 좀 오래되다가 아니면 잘 안 읽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요즘 소설책 읽는 재미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 문학만이 줄 수 있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다음 주에 이 3권을 통해서 문학만이 줄 수 있는 어떤 힘을 느꼈는지 좀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정과 편파 사이 편향독서였습니다. 춥지도 너무 덥지도 않은 좀 딱 활동하기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무더위가 시작되기 전에 좋은 날씨로 좀 좋은 에너지 듬뿍 받으시는 5월 되시길 바랄게요. 6월 되시길 바라야 되나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